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1회고사 대비 관련돼서 내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적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멈춘 다음에 영상을 보고 적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원소 관련돼서 있는데요. 원소의 특징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것들 중에 물질 중에 원소가 한 가지로 이루어진 뭐 산소, 질소, 철,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소로 물질로 이루어진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었죠. 물, 설탕, 달걀, 소금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물, 소금, 설탕, 플라스틱 등은 원소가 아니에요. 그죠? 원소가 아니라고 했고요. 왜 이유는 원소가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원소가 결합된 물질은 원소가 아닌 거죠. 자, 이러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불꽃 반응에서는 금속 원소 중 일부만, 금속이어야 되고 또 일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불꽃 반응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했었죠. 자, 뭐 색깔을 외우셔야 되는데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랑, 칼륨 보라, 구리 청록, 칼슘 주황, 스트론튬 빨강, 바륨 황록색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뒷부분인 나트륨, 스트론튬, 리튬, 구리 여기서 뒷부분 뭐 양이온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까지 모르셔더라도 그 물질에서 뒷부분이 불꽃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이 같은 물질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염화 이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금속 양이온을 찾아서 리튬, 구리, 스트론튬, 나트륨 이걸로 불꽃 반응이 어떤 색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의 색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스펙트럼을 통해서 명확히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런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을 할 때 나누어지는 색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래 있는 그림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하거나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서 원소의 종류를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X라는 모르는 물질이 있고 A,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세 가지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A에 있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이 X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X에는 A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B 원소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X 원소의 스펙트럼에 B 원소에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B 원소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험에도 냈고요. 자, 다음은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특징이 이게 원자예요. 원자의 특징이에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했었죠. 뭐 예를 들면 산소,
질소, 원자가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다르게 됩니다. 이런 원자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었죠.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고 이해가 잘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서 원소 기호를 표기하고 있는데, 첫 글자를 알파벳에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뭐 K, 칼슘 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하고요. 중간 글자가 같을 때, 예를 들면 탄소도 그 다음에 칼슘도 모두 다 C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칼슘은 두 번째 글자를 A를 선택을 했고요. 그 두 번째 글자는 첫 번째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원소 기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원소 기호들이 있죠. 그리고 분자식도 적어놨습니다. 시험에 원소 기호는 내진 않았습니다. 네, 원소 기호를 모른다고 해서 시험을 못 풀진 않습니다. 근데 분자식은 시험에 좀 명확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중에 하나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분자.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요.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H2O라는 물 분자는 산소의 성질과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물질이지 이 산소와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산소 원자는 물 분자는 H2O인데 과산화수소도 HO2 이렇게 해서 H2O2 이렇게 해서 둘 다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2개, 물은 산소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와 수에 따라서 물질 종류가 달라지고 성질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수보다 118가지인 원자의 수보다 분자의 수는 훨씬 더 다양한 개수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CO2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분자식을 적으면 여기에서 분자수는 분자식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 4가 분자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한 개 분자를 이루고 있으면은 4는 생략을 해야겠죠. 그럼 CO2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원소의 종류는 C와 O, 산소와 탄소 두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종류는 두 종류. 그런데 다음에서 물어보는 건 한 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예요. 그러면 C 하나, O가 두 개에서 총 3개 원자가 한 개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러한 분자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시험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이온입니다. 이온은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그 모식도 형성되는 과정을 여기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었죠. 근데 이 전자가 슉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네. 그림을 선생님이 거꾸로 해놨네요.
네, 그림을 거꾸로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음이온에 대한 그림이고요. 여기가 양이온의 그림이니까 요거를 바꿀까요? 요거를 뭐 SE- 이거를 Na 플러스 이렇게 바꿀게요. 자, 전자를 얻었어요. 바깥에서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가 플러스보다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이온이라고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쓰고 마이너스를 쓰면 얻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전자를 얻었다. 그리고 음이온이다라는 표현이고, 황인 경우에는 두 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E- 이렇게 씁니다. 그 옆에 그림은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가지고 있던 전자를 빼앗겨 버렸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더 많게 돼서 양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그럴 때는 원소 기호를 쓰고 그 위에다가 플러스를 나타냈는데 나트륨은 하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1이 생략돼 있어서 그냥 플러스만 적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앙금,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에 질산은 수용액, 그리고 이걸 섞은 혼합 용액이 있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물에 녹아 있고요. 질산은 수용액은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두 개를 더하면 AgCl이라는 앙금, AgCl 이렇게 표현했죠. 아래로 가라앉는다 해서 앙금이 생성됩니다. 앙금. 그리고 앙금을 생성하지 않은 이온들은 남아 있는데 그때 남는 녀석이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물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가 흐르는 세 개 중에 어떤 용액이 전기가 흐르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양음.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양음. 그리고 혼합용액은 앙금이 생성됐지만 앙금을 만들지 않는 나트륨과 질산이온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용액의 불꽃 반응색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노란색을 불꽃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금속에 해당하는 은이 불꽃 반응을 하지 않아서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합용액에서는 나트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트륨에 대한 노란색 불꽃 반응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흰색 앙금 물질로는 지금 방금 나온 AgCl이 있고요. 그리고 CaCO3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앙금으로는 PbI2라고 해서 이거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물질입니다. 얘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AgCl, CaCO3, PbI2의 색깔,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정도는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2단원 전기력, 마찰 전기, 정전기 유도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력,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전하가 원인이었네요. 얘가 원인이었고 그거에 대한 힘이 결과였겠죠. 그래서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전기력이 커지려면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게 원인이 전하였기 때문에 전하가 많을수록 그 전기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 금속구가 대전된 금속구의 그 형태를 보고 여기에 있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A가 플러스 전기다라고 하면은 달라붙어 있는 B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B와 떨어져 있는 C는 B와
같은 전기를 떠야지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하지만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B가 플러스여야지 붙겠고 B가 플러스면 C가 플러스여야지만 떨어져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A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B가 떨어지려면 플러스여야 되고요. C랑 달라붙으려면 마이너스, C가 D랑 벌어지려면 같은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A가 마이너스였다고 가정을 하면 B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극, B와 C는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기, 그 다음에 플러스 C와 D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금속구들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찰 전기입니다. 마찰 전기는 두 물체를 마찰을 했을 때 둘 다 전기를 띠게 되는 대전이라는 현상이죠. 자, 마찰하기 전 물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찰을 할 때 전자가 이동을 하죠. 어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 후에는 전자를 받은 물체가 있고 잃어버린 물체가 있겠죠. 받은 물체는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되고요.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찰 전기를 보면 되시고요. 다음은 정전기 유도. 아직까지도 전류가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기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기를 띠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시고 대전체가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금속막대의 가 부분은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다른 전기를 띠고요. 금속막대에서 먼 부분인 나 부분은 플러스와 멀리 있어서 같은 전기. 그리고 나와 A 부분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 나와 B는 멀리 떨어져서 같은 전기. 하지만 대전체가 원래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면은 금속막대의 가 부분이 플러스, 나 부분은 마이너스, A와 나 부분이 가까우니까는 서로 다른 전기 플러스, B와 나는 멀기 때문에 같은 전기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전기 유도가 발생을 하고요. 정전기 유도에서는 우리 검전기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네 가지 그림. 그러면 대전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네, 정수기로 중성인 상태에서 플러스를 가져가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가 올라오겠죠. 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위로 올라와서 윗부분은 마이너스, 아래쪽 금속 박 부분은 플러스로 정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히 나타나면 옆에 그림에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금속판 윗부분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는데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가 내려오겠죠. 멀어지면서 금속박에 붙게 되고요. 금속판은 플러스로,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걸 간단히 나타나면 여기는 플러스만, 여기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류 기호는 I였고요. 전압 기호는 V, 저항은 기호가 R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렇게 정의가 있었고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고 읽어야 되고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옆에는 활용의 예시를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하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전하의 흐름. 자, 첫 번째 도선을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커다랗게 그려진 게 이게 뭐냐면은 원자 핵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걸 자유전자, 그냥 전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전자라고 하죠. 그냥 전자라고 보겠습니다. 전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전자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녀석은 왼쪽 아래도 있지만 어떤 녀석은 오른쪽 아래가 있고요. 얘는 오른쪽 위였고 얘는 뭐 오른쪽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중구난방으로 방향이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모든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때를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선 여기 그 전기 회로로 보면 플러스인 녀석이 전지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죠. 네,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요. 전류는 전자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저기 멀리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고요. 반대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전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름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 회로와 물의 흐름의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흐름의 밸브에 해당하는 게 스위치, 수도관에 해당하는 건 뭐 도선 또는 전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물의 흐름, 도선 안에서 흘러가는 물은 도선 안에서의 전류를 말하겠죠. 펌프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전지와 동일하고요. 펌프가 일을 해서 물을 높이 올리면 전지는 일을 해서 전압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물내 방아는 그 펌프를 통해서 받았던 에너지를 뱅글뱅글 도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로 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전구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류계와 전압계. 여기서 읽는 방법까지는 내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연결 방법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계는 전기 회로의 직렬로, 지금 회로의 직렬로 선을 따로 따지 않고 그 선 사이에 넣는 거죠. 전압계는 전기 회로의 병렬로, 지나가던 회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새롭게 선을 따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면서 전압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오음의 법칙, 전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녀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전압 전류 그래프네요. 전압이 증가할 때마다 전류도 같이 증가하죠.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하고, 저항은
저항이 증가할 때마다 전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같이 증가,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반대로 감소하는 그런 비례와 반비례 관계. 자, 이번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전구 한 개 연결할 때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구의 밝기, 전구가 하나만 있을 때보다 전구가 두 개로 직렬로 연결이 되면, 첫 번째가 이게 직렬입니다. 직렬 연결. 얘가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일 때 전구 두 개를 양옆으로 연결을 하면 전구가 하나일 때보다는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병렬일 때는 처음과 한 개 연결할 때와 변화가 없어요. 자,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직렬 연결할 때 감소합니다. 하나일 때보다. 병렬 연결은 오히려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 연결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할 때 저항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감소하고요. 병렬 연결은 연결을 병렬로 하면 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저항이 작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전구 하나에 있는 걸리는 전압은 직렬 연결일 때는 전구 하나일 때보다 작아지고요. 병렬 연결일 때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4V다라고 하면은 직렬 연결에서는 두 번 일을 해서 2V, 2V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가 이때 걸리는 전압을 말하게 되고요. 병렬 연결일 때는 4V라는 에너지는 윗길로 가도 되고 아랫길도 가도 되기 때문에 윗길로 가서 4V의 일을 하거나 아랫길로 가서 4V의 일을 해요. 그러니 건전지의 전압과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구 하나가 고장나면 직렬 연결일 때는 모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렬 연결일 때는 어느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다른 녀석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런 병렬 연결을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데 가전의 전기기구는 모두 병렬 연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기구는 다른 전기기구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TV를 켜면 에어컨이 약해지고 전등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전기기구에 동일한 전압을 공급해 줍니다. 텔레비도 220V, 에어컨도 220V 모두 다 동일한 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회로의 전체 저항이 감소하면서 방해하는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화재도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의 자기작용.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자석 주변의 자기장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은 자기력선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데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찾냐? 주변에 나침반을 놓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찾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석 주변의 자기장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자기장은 자석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류도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일단 어떤 자기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주변의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자석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왔으면 모두 다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자기장은 전류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강할수록 자기장도 같이 강해집니다. 자, 직선 도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위로 흐르는 전류를 I로 표현할게요. 아래로 흐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위로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오른손 위로 올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렇게 감싸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에 B가 자기장이에요. B가 자기장이 생기고요. 반대로 전류를 아래쪽으로 흘려주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다음은 원형 도선. 자, 원형 도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네 손가락을 원형 도선으로 감싸면 돼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전류가 감싸는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이 이 지면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면을 향하게끔 들어가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다음은 전류가 반대로 흘렀을 때, 그럼 전류가 흐르는 쪽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 지면에서부터 자기장이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그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일. 자, 코일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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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렇게 전류가 내려오겠죠? 그럴 때 코일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나간 게 있으면 들어왔던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똑같은 그림이지만 전류가 이렇게 뒤편으로 넘어가는 전류다라고 하면은 아까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보도록 할게요. 칼라 그림처럼 여러분들 오른손을 펴시고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과 기역자로 90도로 만든 다음에 네 손가락은 자기장, 엄지 방향은 전류, 손바닥은 힘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맞추면 그 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과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 S극으로 놓는 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찾으면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건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우리
자기장, 자석 안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 도선에서는 이쪽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전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장은 N에서 S 윗방향이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지면을 향하고 내 손가락을 위로 피면 여러분의 손바닥이 A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A 방향으로 힘을 받고 도선이 A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자, 플러스 전지 쪽에서 전류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은 자석 안에 있는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 자기장은 N에서 S니까 여러분을 향하는 자기장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펴시고 엄지손가락을 왼쪽 그리고 내 손가락을 여러분을 향하게끔 여러분의 배를 향하게끔 하면은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힘을 받아서. 네, 다음은 전원장치가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럼 뱅그르르르 돌아서 자석이 놓여진 알루미늄 막대에 여러분을 향하게끔 그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자기장은 N에서 S면 아래 방향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펴시고 엄지손가락을 여러분을 향하고 내 손가락을 아래 방향을 향하면 손바닥이 나를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가 또로로로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니크롬선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자, 이 힘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라는 힘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크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하거나 자석을 세게 하면은 힘이 커집니다. 근데 전류를 세게 하는 전류를 증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전류는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주거나 저항을 낮춰주면은 전류가 세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니크롬선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A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C점을 옮길 수가 있어요. B 쪽으로 가면은 C는 긴 저항을 지나가고요. 반대로 A 쪽으로 가면은 짧은 저항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짧은 저항이면은 저항이 작다. 그럼 전류가 많이 흘러서 힘을 세게 받고요. B 쪽으로 가면은 저항이 길어지면서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약해지고 전류가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힘의 크기는 전류가 세일수록 자석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커집니다.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회로의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회로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자석의 자기장을 세게 하는 강하게 하는 방법은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전류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석의 N극과 S극이 바뀌어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덩달아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고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세 번 보시면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